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요즘 인공지능 열기 때문에 아직 좀 따끈따끈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거 다 헛소리라고 또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가 진실인지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험 좋아하시나요? 제가 보통 한 20여 년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업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퀴즈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답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00원 10차 방정식 헷갈리죠. 공부 손 놓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좀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함수 F0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10만 개 정도 되는 샘플을 가지고 대충 초기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로 보상 처벌 알고리즘이라는 걸 돌려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고요. 2번은 무작위 함수에서부터 그냥 보상 처벌 함수라는 걸 알고리즘을 돌려서 답을 얻습니다. 이런 겁니다. 뭔지 모르는 얘기들이 막 들어가 있죠. 일단 보상 처벌이 뭐고 헷갈리는데, 이러면 대부분 이제 통박을 좀 쳐야 되지 않나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는데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서 시작을 하니까 아마 1번이 답이 아닐까? 찍으면 좋겠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 내면, 잘 모르는 거 나오면 그거 실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근데 이런 거 왜 해요? 이런 대답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지난달에 발표됐던 알파고 제로라는, 우리가 알파고는 이미 모든 전 국민의 알파고가 돼 있는데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 이전에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알파고는 데이터를 16만 건 이상 가지고 그 승률 계산 함수를 추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전혀 없이 그냥 강화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했는데, 하물며 3일 동안 학습한 게 그 이전에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겼더라. 그래서 실제로 성능을 보니까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학습하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알파고보다 가장 좋은 게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인공지능이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미 인공지능이 두루두루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거라든가, 또는 로봇 청소기, 또는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 난리도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라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인공지능인가요? 좀 헷갈리시죠? 인공지능 같기도 한데 그게 딱히 대단히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인공지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카메라로 얼굴 찍고 감정 인식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요리를 대신해주는 로봇, 또는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자기가 스스로 저절로 막 운전을 해준다니까 이 정도 되면 인공지능일 것 같죠. 근데 이거면 인공지능일까요? 대충 사람 하는 거 비슷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게 사람보다 더 못하는, 더 잘하는 거가 좀 마음에 걸리신다면, 예를 들면 요즘에 투자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보다도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은 인공지능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최근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 문제를 사람 챔피언보다도 훨씬 더 잘 푸는 IBM 왓슨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알파고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은 바둑은 이렇게 명함 내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정도면 인공지능인가요?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저거 뭔지 모르는 뭔가 공포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몇 년 지나면 이거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할 찬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걸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분야의 그냥 통설입니다. 이게 존 맥카시라고 인공지능에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하신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요? 인공지능 정의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능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서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렇게 하려면 뭐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감정도 갖고 또 창의력도 갖고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잘 푸는 뭐 그런 기술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옛말에 그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는 말이 있죠. 전체를 잘 못 보는 분이 그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체를 잘 파악을 못하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코끼리를 전체를 잘 못 보는 상태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 모방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설계도가 있으면 그대로 만들면 될 텐데 설계도가 없으니까 도대체 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나 그걸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두뇌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지고, 두뇌는 뭐 뉴런이라는 걸로 돼 있다 그러고, 뉴런은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DNA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뭐 그러면 어쨌든 이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각을 조금 공부도 하고 흉내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DNA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모방을 해서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고요. 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전 뭐 어떻게 유전되고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적어도 그런 방식을 비슷하게 모방을 했더니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 최적화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꽤 쓸만하게 되네 뭐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또 뉴런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입력된 값들을 가중치를 매겨서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모방을 해보고요. 하나가 하는 일은 별로 신통치 않은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은 여러 개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층으로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결국 핵심은 웨이트, 연결 강도라는 건데요. 연결 강도를 잘 조정하면 입력에 대해서 그 입력이 내야 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일종의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뭐 고양이를 인식한다든가 또는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뭐 이거 말고도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모방하기 위해서 뭐 지식 그래프라는 걸 만들어서 처리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많은 올터너티브들 중에서 가능한 걸 이렇게 찾아나가는,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모방을 하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뭐 논리라든가 뭐 탐색이라든가 또는 뭐 규칙이라든가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게 여태까지 인공지능이 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요즘에는 뭐 딥러닝, 뭐 심층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유행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은 뭐 딥러닝이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인공지능 안에 쓸만한 방법들이 수백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백 가지가 되니까 포기하세요 이러면 재미없죠. 그래서 그 수백 가지 되는 걸 제가 나름대로 크게 두 가지 그 접근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 뭐 두 번째는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 뭐 이게 굉장히 대단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 방법,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 있을까를 잘 차곡차곡 계획을 해서 이렇게 뭔가 디자인을 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마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그런 걸 설계 기반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거의 대표적인 방법이 IBM 왓슨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설계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면 좋은 결과를 금방 내는 반면에 잘 모르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답을 잘 만들기가 어렵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소위 이제 학습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학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여러 가지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관계를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하는데, 뭐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알파고라고 알려져 있고요. IBM 왓슨은 뭐 시중에 지금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결국 Q&A라고 심층 질의응답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실제 어떻게 구현됐나 보면
뭐 누군가 사람이 들어가서 대신 문제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문제 푸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차곡차곡 잘 집어넣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그걸 매칭을 해서 답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뭐 이런 방법으로 실제 문제를 풀었더니 뭐 사람보다도 더 잘 풀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의 대표를 뭐 알파고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뭐 알파고는 뭐 까놓고 보면 그냥 바둑두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바둑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사람은 직관을 가지고 한다든가 뭐 정석을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컴퓨터로도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지금 알파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파고는 바둑둘 자기가 둘 순서가 됐을 때 가장 승률이 높은 그 자리를 계산해서 그래서 그 계산은 대부분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사람보다 더 잘했는데 그래서 어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신경망은 좀 재미있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뭐 신경망은 두뇌의 구조를 모방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두뇌를 이루는 세포, 뉴런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수상돌기, 축삭돌기, 뭐 시냅스 이런 걸 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걸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모델링을 하면 결국 핵심은 입력된 자료를 가중치를 매겨서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비선형적으로 출력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따져보면 그 뉴런 인공적으로 만든 뉴런이라는 건 어떤 공간을 둘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가 하나가 별로 신통치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 지금은 별로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닌데요. 동그라미 하나가 한 일이 이런 건데 그런 걸 층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들어 두면 핵심은 결국 그 연결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 강도를 잘 만들면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꼭 이렇게는 안 만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만드는 방법을 신경망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 영상 데이터를 잔뜩 모아놓고 이런 영상에 대해서는 직진을 해야 돼. 이런 영상에 대해서는 우회전을 해야 돼. 와 같은 그런 답이 나오도록 결국은 핵심은 연결 강도를 잘 조정하면 되죠. 그런 연결 강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인 학습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연결 강도를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추정하는 방법. 근데 그것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다든가 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면 자동으로 추정이 좀 잘 안 됐어요. 그거를 풀었던 방법이 딥러닝 또는 뭐 심층 학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망을 층으로 굉장히 여러 층을 쌓아도 그 가중치가 자동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들 뭐 이런 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별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렇게 별거 없는 게 아닌 게 실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런 방법의 성능을 잘 보여줬던 게 이런 경진대회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일반적 영상인식이라고 하는 게 사진을 보여주면 그 사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맞추는 뭐 이런 문제인데 보통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종류가 한 10개, 많아야지 20, 30개 뭐 이런 문제를 주로 풀어왔었는데 이 경진대회 문제는 그 사진 고해상도 120만 장 되는 사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종류가 뭐 수만 가지가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보통 인공지능 방법을 사용해서 뭐 오류율이 한 25% 정도 그렇게 났었는데 뭐 2012년에 딥러닝을 사용해서 뭐 별다른 아이디어도 없었어요. 그냥 대학원생이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에러를 15%까지 줄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좀 발전하면서 작년에 이 경진대회 1등했던 방법은 에러가 2%뿐이 안 났습니다. 근데 그 2%가 난 게 얼마나 잘한 거냐면 사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해봐도 한 5% 정도는 에러를 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진이라도 사람보다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디어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반도체 공정에서 뭐 불량을 탐지해낸다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 TV 브라운관이 아니죠. 그 디스플레이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정 중에서 뭐가 오류가 있고 이런 걸 불량을 탐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거니까요. 단순히 이렇게 영상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방법은 거의 같은데 예를 들면 입력이 이게 문장이 들어가고 출력이 그 문장에 대한 번역된 결과가 나오도록 뭐 그렇게 하는 걸 번역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자동 번역,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서 단어별로, 구별로 그래서 이제 뭔가 프로세싱을 거쳐서 결과를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역한 결과가 사람이 한 거하고 좀 달랐어요. 문맥을 잘 고려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딥러닝을 사용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 결국 많은 양의 문장의 쌍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영어 문장을 불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신경망을 보여드린 건데 그런 쌍을 여러 개를 보여주고 대신 이런 문장이 들어오면 이런 답이 나와야 돼라고 그 신경망 내에 있는 가중치가 자동으로 추정되도록. 그래서 그 가중치가 자동으로 추정되니까 나중에 아까 보여줬던 문장하고 좀 다른 문장이 들어가도 비슷하게 출력이 되는 거죠. 최근에 번역 기술이 그 딥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아까 영상하고는 좀 달리 자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변하는 그런 입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 나름대로 조금 이게 과격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인공지능의 원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비행하는 그런 태스크를 이제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자연계에서 나르는 개체는 새죠. 뭐 새들은 어깨 근육을 열심히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근력을 통해서 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는 저걸 어떻게 했죠? 초창기 선구자들은 열심히 어깨에다가 어깨 근육을 키워서 뭐 낭떠러지에서 한번 어깨짓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 되시고 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성공했던 건 이렇게 추진력하고 양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통 자연계 새보다 더 높게 더 멀리 빠르게 나를 수 있는 그런 비행이 가능하게 됐죠. 비슷한 원리로 아까 얘기했던 바둑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바둑을 두는데 직관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인공지능은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성공했던 방법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순 무식해 보이는데 경우의 수를 체계적으로 또 빠르게 탐색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사람보다 더 좋은 수를 찾아낸 거가 된 거고요. 퀴즈 문제 푸는 경우에도 뭐 사람 같으면 이런 문제를 출제자가 왜 냈지? 라든가 또는 뭐 지식을 좀 추론하는 방법으로 답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성공했던 IBM 왓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식을 기계적으로 잘 표현을 해놓고 문제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뭐 어디에 응용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여러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원리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기능을 모방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잘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푸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죠. 예를 들면 뭐 의료 분야라든가 또는 법률 또는 금융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이미 인공지능이 투입이 돼서 일정 부분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사 작성이나 뭐 소설 쓰기, 또 영화를 자동으로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사람이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걸 기계가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계를 기반하는 방법이나 학습을 기반하는 방법을 잘 연용하면 뭐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오히려 감정이입을 해서 이거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네 라고 느끼는 건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제 활용할까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은 약간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은 그냥 다 만능이니까 뭐 좀 어려운 분 있으면 인공지능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기업의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최근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쓰면 어느 정도까지 금방 되는데 사실은 뭐 학습을 기반하는 방법이더라도 적어도 사용하는 방법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공지능 지난 60여 년 동안 역사를 쭉 보면 실패했던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왜 실패했나 보면 토의 문제를 풀어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시도하려다가 보면 사실 지능 그 이외에 뭐 언저리에서 로봇, 예를 들면 바둑 두는 프로를 만드는데 사람이 대신 둬주는 게 아니고 바둑돌을 집어서 거기다 두고 뭐 이런 일은 사실 그렇게 지능하고 관계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능을 잘 못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은 이번에 성공했던 IBM 왓슨이나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를 충분히 문제를 잘 이해해서 잘 그걸 포뮬레이션을 해서 풀었다라는 게 성공 요인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 유일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통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왜 이걸 해야 될까를 보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지고 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렇게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들 사야 될 것처럼 보이죠. 뭐 유용하시던가요? 뭐 유용하다는 분도 계시고 뭐 사보니까 별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그래 우리나라 기술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싶은데 사실은 뭐 미국에서 나와 있는 아마존 에코라든가 이런 걸 갖다 써봐도 뭐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어떤 새로운 제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걸 잘 만드는 것보다는 앞으로 소비자가 꼭 필요할 것 같은 걸 미리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뭐 그런 입장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이 만들어 보면 사실은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게 영원히 아마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100% 뭐 인식을 해낸다든가 또 내 마음에 있는 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 그건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공부해서 연구해야 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 제품이 나왔거든요. 이건 여태까지 기업에서 하던 행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는 건 자기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업들이 이렇게 내는 이유는 결국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왔던 인공지능 기술들은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일단 진입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례 중에서 데이터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제품의 성능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제품의 성능만 높여서는 별로 이렇게 얻을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스피커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20만 원 되는 거 수백만 개 팔아봐야 별로 남지 않습니다. 거의 뭐 미치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거기서 얻어졌던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뒷단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그걸 지금 제가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런 일을 하는 건 사실은 나름대로 생태계가 좀 조성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드는 것만 열심히 만들고 최적화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그거 만드는 거 가지고는 이렇게 롱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만드는 것도 만드는 사람이 꼭 뭐 내가 할 필요도 없고 만들고 팔고 또 다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루프가 생태계 형식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결국 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IoT라고 얘기하고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또 정확하게 그렇게 센싱할 수 있는 건 장비들이 많아지면서 그 센싱하다 보면 거기서 데이터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가 데이터로만 있어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 그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한다든가 또는 뭐 제어를 한다든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뭔가의 소프트웨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텐데 그게 인공지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요. 적어도 그 안에 기계학습, 또 지식추론, 지각인식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한목적적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제조업 분야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서비스업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고
또 산업 혁신성을 높이는 뭐 그런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단순 기술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로 자율주행차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율주행차의 기본 목표는 어쨌든 현재 지점에서 목적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뭐 예를 들면 가드레일도 들이받고 뭐 여기도 들이받고 해서 승객이 다치면서 가면 곤란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자동으로 운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누군가 해킹을 해서 뭔가 컨트롤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보안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해커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뭐 테러에 이용한다든가 범죄에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큰 문제는 사실은 법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사고가 났을 때는 앞차하고 뒷차의 손실률이 뭐 7대3, 6대4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법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는데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승객이 예를 들면 책임을 져야 될지 아니면 뭐 차주가 해야 될지 뭐 아니면 제조사가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개발자가 져야 될지 정리된 게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법적인 그런 해결이 있어야 되고요. 더 골치 아픈 문제는 이게 윤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윤리라는 게 뭔가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뭐 트롤리 문제라고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가 막 운전하는데 앞에 10명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율자동차가 급정거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 그냥 깔고 지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 급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을 살릴지 승객 1명을 살릴지 이런 거를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답이죠? 애매하죠. 예를 들면 뭐 많은 사람 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우회전 승객이 돌아가셔. 그런 자동차를 살 사람이 별로 없겠죠. 내가 중요한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인공지능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드려서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는 뭐 이 분야를 거의 한 30여 년, 뭐 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고 흉내내고 이런 걸 계속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첫째는 뭐 태양 아래 이렇게 새로운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딥러닝 사실은 30년, 40년 전에 다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때 성공 못하고 지금 와서야 다시 빛을 볼까요? 그래서 제가 실패의 원인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해보기도 전에 포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퀴즈 문제 냈을 때 그거 왜 해? 그리고 저 같아도 그게 사실은 데이터 없이 강화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3일 안에 파라미터를 튜닝해서 굉장히 잘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애당초 이건 안 돼. 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긴 했어요. 아이디어도 만들고 방법도 만들고 그리고 작은 문제에서 한번 돌려보니까 대충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럼 그걸로 끝. 이제 나머지는 누군가 뭐 딴 사람이 해라고 하고 끝냈는데 끝까지 안 갔다는 게 조금 좀 오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여튼 완성하는 한 가지 기술이 없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고 뭐 최상의 기술 또는 최선의 기술들을 잘 모아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의 인공지능은 오픈 소스입니다. 다 알고리즘도 공개돼 있고 사실 알파고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걔네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일단 써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기술적인 차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개나 소나 인터넷에서 받아다가 좀 데이터 돌려서 비즈니스 하겠다는 게 스타트업들만 그러질 않아요. 대기업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별로 이렇게 기술적 우열이 안 나올 텐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음성 인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에 조금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음성 인식기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오픈 소스 받아다가 뭔가를 했는데 처음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엔지니어링을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최근에 3개월 만에 구글이 만든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든 걸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젊은 또 청소년들한테는 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코딩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원래 이 강의는 이렇게 질의응답이 없는 일방향이라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왜 인공지능이 문제일까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